한스크린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15분까지 했고,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 파일, 텍스트 파일 나오는 대로 16강 할 차례입니다. 16강 바로 앞 단락 그 잠깐 좀 확인하고 내려오겠습니다. 15강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 맥락을 붙드시라 해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15강 마지막 단락을 할 때도 대단히 인상 깊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호킹과 그 동조자들이 했던 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한스킹이 아쉬움을 느낀 거예요. 호킹이 뭐 방향을 정해서 했다가 자기는 안 된다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나옵니다. 호킹이 시도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호킹의 그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 많이 팔린 책, 시간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한스킹이 여러 번 짚은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대중, 서라고 쓰긴 했는데, 그럼 많이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내용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요 책이에요. 제가 어딘가, 내 책장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에 띄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가, 지난번 15강 끝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언제 한번 정리를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이렇게 좀 처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남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한다는 거는 분류를 잘 한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도 성서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안에도 파넨베르크, 몰트만 뭐 등등 바르트 그런 분들 책은 좀 따로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뭐 종교개혁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사, 뭐 그리고 설교학, 그리고 뭐 영성에 관한 책 등등 그렇게 신학도 하고 뭐 철학 그 분류하는 게 십진 분류표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책을 찾으려고 할 때 딱 어떤 그 코너로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기억을 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 어쨌든 손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입니다. 제가 그 앞에 쓰여 있죠? 이렇게 보여드려나? 97년 7월에 샀습니다. 책 종이가 벌써 많이 늙었죠? 누렇게 됐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태어날 때는 깨끗한데 시간이 한 3, 40년 흐르면 종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44살, 5살 때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기 장의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우리의 우주관, 공간과 시간, 팽창하는 우주, 불확정성 원리, 소립자와 자연의 힘, 검은 구멍, 블랙홀이죠. 검은 구멍은 그다지 검지 않다. 우주의 기원과 숙명, 시간의 화살, 물리학의 통일, 결론.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한스킹은 그 호킹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시도했던 것이 제가 그 내용이 잘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기에 신의 자리는 없다. 신이 위치할 자리는 없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완벽한 설명이 된다면 과학으로 이 우주와 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작동되고 나아갈 것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면 굳이 신 끌어들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한스킹의 설명에 따르면 틀렸고, 그리고 틀렸어요. 그래서 그 호킹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좀 아쉽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이 이랬습니다. 호킹과 그의 동조자들은 바이어로 공상적, 사변적, 경험적 견해뿐만 아니라 19세기를 풍미한 과학적 사고의 실증주의 토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거기에 과학주의에 매몰돼 있다. 그죠? 쉬운 시도는 아니다. 수학과 논리학의 근거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면서 과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실증주의는 이걸 과학주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포지티비즘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혹은 가능한 것만을 진리로 여기는 입장인 거죠. 실증주의요. 그거하고 비슷한 관점이 타조가 기억 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나가겠습니다. 실증주의는 그냥 과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이 있어 이건 100% 맞아.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론으로 또 이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6강 실증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를 이해하는데 뭐 이거 아직 끌어들이기 전에 실증주의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호킹이 진작 칼 포포에게만 조언을 구했어도 칼 포포가 호킹보다 많이 선배군요. 구했어도 자연과학의 근원적 한계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학의 근원적인 한계, 이걸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연과학이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지 발전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이잖아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칼 포퍼는 이미 그걸 알았던 거죠. 빈이라고 하지 않고 빈이라고 합니다. WIEN. 영어식으로 하면 비엔나인가? 이태리식으로 하면 비엔나,
오스트리아 수도의 태생에 걸출한 철학자는 1946년 이래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보죠. 정경대학이 뭐야? 정치 경제를 다루는 대학? 학은 그렇게 보기에는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런던 정경대학의 논리학 및 과학철학 재밌을 것 같아요. 과학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호퍼는 토마스 쿤과 더불어서 유명한 과학철학자. 청소년기에 이미 막스 플랑크의 제자 모리츠 슐리크를 중심으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이 모이는 비인의 한 실증주의 학단과 어울려 지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수학자 괴델도 속해 있었다. 굉장한 사람들이네요. 1922년 이 학단이 뭐야? 학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단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과학적 세계관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요지는 이러하다. 의미 있는 명제란 명제, 테이즈예요. 수학과 논리학의 명제처럼 경험적 내용이 없는 순수 형식 명제들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험 과학의 명제들 뿐이다. 그렇다면 초경험적 형이사학적 문제들은 전부 무의미하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저런 실증주의 학회에 따르면요. 두 개의 명제. 그 명제라는 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도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어, 순수한 형식이죠. 순수 형식 명제들과 논리학도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A는 B다, B는 C면 뭐 C는 A다, 뭐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는 거니까 순수 형식 명제가 있고 경험적으로 가능한 이건 자연과학이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있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형식 명제도 아니고 검증 가능한 경험 과학의 명제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증주의적 세계관인 거죠. 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한스킹의 입장입니다. 5의 1번 초경험적인 것을 배제하라고 칼 포포. 논리 실증주의는 앞에 있는 그 비인의 실증주의 학단이에요. 감각 소요. 소요는 뭐 주어졌다는 겁니다. 감각적 경험에 주어진 것을 논중의 최종 근거로 삼는다.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 실증주의 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꽁트의 해묵은 경험적 실증주의처럼 감각적 경험을 유일한 출발점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각적 경험은 모든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컨트롤 파워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논리 실증주의를 신실증주의 혹은 경험 실증주의라고도 부른다. 네, 고전적인 의미에서 실증주의는 콩트의 주장이 있는데 그는
감각적 경험만을 이건 만지면 뭐 느낌이 어떻다, 무게가 어떻다, 뭐 거의 과학적인 거죠. 감각적이라고 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만 유일한 출발점으로 이제 보지는 않으나 감각적 경험이 모든 주장, 모든 명제의 핵심이다. 이런 거는 비슷한 관점입니다. 뽕트 이후 이- 이-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맞는 거지. 저는 뭐 실증주의가 당연하네,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식으로만 세상이 해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철학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만 하다. 도가 비상도.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실증주의에 의하면. 뽕트 이후 100년 만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밀한 자연과학과 수학에 깊이 감화된 신실증주의자들은 모든 철학적 진술에 대해서도 경험적 검증을 요구했다. 그걸 어떻게 그거를 경험적 경험적 검증을 제시할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도가도 비상도. 어떻게 돼요? 오직 직접적 관찰에 근거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진술만 실제적이고 의미 있다. 그런 자연과학과 철학이 이 종교나 신 같은 초경험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음. 실증주의, 실증주의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연과학이 철학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연과학과 철학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증주의적 철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철학은 논리학과 언어 분석으로 환원되고 형이상학은 어차피 극복될 것이며 철학은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논리학과 언어학은 하나의 형식 뭐예요? 저기 위에 나왔죠? 순수 형식 명제들이고요. 복잡하죠? 말들이.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은 어차피 극복될 것입니다. 신학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형이사학적 문제들이 단지 무의미한 사이비 문제일 뿐이라는 실증주의적 인식은 그저 일종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칼 포퍼의 초기 단계 반론이었다. 그가 신실증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반론을 펼쳤군요. 음. 자, 이게 포포 이야기입니다. 이 각주가 39번에 달려 있죠. 이 포포의 책 로직, 로킥, 대어, 포숑, 연구의 논리학 뭐 등등 거기에 나온 포포의 본론입니다. 물론 이 소망은 언제라도 충족될 수 있다. 형이사학적 문제들, 뭐 존재,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은 뭐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말장난에 불과해.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충족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무의미한 사이비 문제로 밝혀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의미 개념을 충분히 좁게 한정하기만 하면 온갖 성가신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신을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하면 그뿐이다. 경험 과학적 문제만 의미 충만한 것으로 인정하면 의미 개념에 대한 모든 논쟁조차 무의미해져 버린다. 일단 입지를 굳히면 이 의미의 도구만은 영원히 공격받을 일도 없다. 완고하고 최종적이다. 여기 이제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네, 말을 여기 인용한 겁니다. 뭐가 네. 아까 제가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사조가 이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니까 생각났네요. 어, 생각났다가 또 잊어버렸네. 왜 이러죠? 정말 내 머릿속이 점점 석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기름칠 돼 있는 것처럼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뻑뻑하게 돌아가서 금방 생각됐던 것도 적어 놓지 않으면 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 생각났어요.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 불가지론. 이 실증주의하고 맞닿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비트겐슈타인도 철저하게 불가지론자일 거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모리츠 슐리크와 루돌프 카르납을 비롯한 위인 학단 회원들은 미래에는 무엇보다도 명백함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낙관적 희망을 품었다. 이제 엄밀한 그 확증, 증명 이런 것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죠. 이 희망을 유린하는 것은 나치즘과 파시즘이었다. 이렇게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증명된 것만을 믿으니까 인류가 그길로 나간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가버렸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늘 이성적인 게 아닌 거죠. 1935년 카르납이 미국으로 망명했고 1936년에는 슐리크가 옛 제자에게 살해되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실증주의가 별로 어, 그 인류를 바르게 끌어가지 못한 겁니다. 1937년 포프가 뉴질랜드로 망명했고 1938년에는 나머지 회원들도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다. 회원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위인 학단의 활동은 금지됐다. 그래요? 유대인이 많았나 보죠. 이것이 논리 실증주의가 영미권에 널리 유포된 속사정이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비판적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 그렇게 20세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자, 5의 2. 정령 무의미한 사이비 문제일 뿐일까? 이 형이상, 신앙 이런 것들이
실증적이지 않으니까 사입이냐 이게요. 논리 실증주의 프로그램의 위기를 초래한 내적 아포리아가 있었다. 이 아포리아라는 말은 뭐 당혹 이런 거예요. 예, 내적인 당혹.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계기를 얘기합니다. 아포리아, 아포리아. 아포리즘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아포리아 맞죠? 예, 가 있었다. 논리학자 자신들도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다. 너도 나도 과학 맹신에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인간이 실증적이지 않거든요. 원자 같은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오히려 끊임없이 변천하는 연구 성과에 달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개념의 일의성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코 도달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원자 이퀄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정의도 연구를 통해 이미 부인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가장 작은 소립자라고 생각했던 원자. 그건 이제 나눠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입자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수학적, 자연과학적 인식과 연구에서 순수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체, 즉 주체적 조건과 전제, 입장과 관점을 고스란히 희생시켜도 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 그 과학을 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색안경을 끼고 밖을 본다면 색깔이 그대로 보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색안경이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실제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아닐 수도 있다 그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로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그 실체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과학적 검토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녕 모든 학문이 수학적,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유일하게 적법한 연구 노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당시 통일된 과학 언어와 통일 과학을 정립하려고 무던히 애써 봤지만 그것이 미망이었음은 그동안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저만치 가면 다 해결될 거다는 생각이 이제 부정당하는 거죠. 아직까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결국은 해결할 거다. 과학의 발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입장이 있고 한스키잉은 근원적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세계가 다 해명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참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문가로서 그들의 대화에 끼일 수는 없지만 이 이런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창조 문제,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종말, 예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뭐 구원, 뭐 하나님 나라, 아 예. 그 보편적 토대들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